객성이 처음에 미성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무릇 50일 동안이나 밝게 빛났다. 최근 한국에서 발견된 기록 하나가 전 세계 천문학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과학계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며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점성술사이자 첫 천체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케플러를 알고 계신가요? 요하네스 케플러는 초신성을 처음 발견한 독일의 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케플러 초신성은 인간이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마지막 초신성이었기에 그 초신성에 대한 기록물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6년 서울대 규장각에서 잠들어 있던 하나의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천문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책은 바로 조선왕조실록인데요. 조선왕조실록은 수정할 사항이 생겨도 지우지 않은 기록물로 유명합니다. 잡담, 발언철회의 철회까지 적혀 있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적혀진 기록물인데요. 이 조선왕조실록 때문에 독일은 최초의 타이틀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1604년 밤하늘에 유독 빛나는 별 하나가 뜨게 됩니다. 이 별은 금성을 제외한 별들 중 가장 빛났습니다. 별의 겉면 밝기는 -2.5등급으로 3주 동안은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1604년 10월 17일을 시작으로 한 해가 넘도록 이 별을 관찰하였는데요. 그 공을 기려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족실록에도 적혀 있다는 것 아셨나요? 그것도 케플러보다 4일 먼저 말이죠. 조선왕조실록에는 1604년 10월 13일부터 약 7개월간 별을 관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관찰 기록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단지 4일 먼저 빨리 관찰해서가 아닙니다. 천문학계에서 별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불리는 형 때문입니다. 형은 성간 거리를 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인데요. 케플러가 관찰했을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고 초신성을 첫 발견한 10월 9일부터 관찰을 시작한 10월 17일까지 공백이 너무 길어 그 기록이 상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선조실록의 연구 내용은 케플러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당시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실록의 연구 내용이 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선조실록의 기록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별이 일회형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죠. 조선왕조실록의 연구 내용의 등장 이후로 수많은 과학자들은 케플러의 연구보다는 선조실록을 더 많이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케플러보다 4일 먼저 앞선 기록물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케플러의 초신성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빼앗기기 두려운 독일이 이를 덮으며 무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것도 당연한 것이 독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 2번이나 1등 타이틀을 빼앗기는 것은 체면이 구기는 일일 테니까요. 구텐베르크 성서라고 다들 알고 계신가요? 구텐베르크 성서는 2001년까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초 타이틀을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에 빼앗겨버렸죠. 사실 직지심체요절은 2001년부터 훨씬 전인 1900년과 1972년 세계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동양의 나라를 무시하는 풍조 때문에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은 빛을 보지 못하고 100년이 흐른 뒤 2001년에 들어서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죠. 1900년 파리 엑스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국립도서관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한 직원에 의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 직원은 바로 한국인 최초의 프랑스 여성 유학자인 박병선 박사입니다. 박병선 박사는 서양의 가진 무시와 방해에도 직지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더 일찍 앞선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죠. 동양의 작디작은 나라가 금속 활자본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자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그 당시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서양인들은 이 사실을 마땅치 않아 했습니다. 이후 서양 국가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던 걸까요? 한국은 수원화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수원화성을 복원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에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수원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손상된 수원화성을 그냥 등록하기보다는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등록하기 위해 복원 작업을 마치고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를 하니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또한 유네스코의 답변은 더욱 기가 찼습니다.
유네스코는 건축물 원래의 설계도가 아니라 현대의 보건팀들의 재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일본의 시멘트 문화유산은 잘만 허가해준 유네스코가 힘없는 한국을 상대로 무시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를 예상한 듯이 유네스코에 화성성역의궤를 제출했습니다. 화성성역의궤란 1801년에 쓰여진 책으로 수원화성을 지었을 당시 축성계획, 법식, 인력의 인적사항, 소재의 출처 및 용도, 예산까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증거가 담긴 책을 확인한 유네스코는 언제 그랬냐듯이 바로 세계유산에 등재시킵니다. 이후 수원화성은 전 세계 문화유산 중 복원의 모범으로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힘이 없어서 무시받았던 한국. 다른 나라를 따라하기 급했지만 현재는 다른 나라가 한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과거부터 이어온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